자, 요 세 가지 키워드를 한번 조금 더 상세하게 볼게요. 먼저 총급여입니다. 자, 총급여는 1년간 총급여가 들어가야 돼요. 자, 즉 2021년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받은 총급여를 연말 정산하실 때 다 반영을 하셔야 돼요. 이 말은 즉 만약에 혹시 2021년에 중간에 입사를 하셨다면 바로 이전에 근무하셨던 종전 근무지에 대한 급여액이 여기 포함돼야 된다는 뜻이 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두 군데 이상에서 근무를 하신다면, 요새 왜 투잡, 쓰리잡, 엔잡러라고 이제 말씀 많이 하시죠. 그래서 두 군데 이상에서 근무를 하신다면 요걸 한 곳에서 합산해서 신고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또 만약에 중간에 퇴사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도 포함해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중도퇴사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 거야, 안 해야 되는 거야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연말정산이라는 업무는 사실 우리가 각종 근로자분들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다 반영을 해서 세액을 확정 짓고 그리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마감지어서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업무예요. 그러면 당연히 중도퇴사자도 포함해서 제출을 해야 돼요. 근데 대신에 이미 이제 그만둔 분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공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시긴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도퇴사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본인의 기본공제액만 반영을 해서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원천징수 영수증에 포함해서 제출을 하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볼게요. 만약에 이 중도퇴사자분이 다른 데에 입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12월 31일 현재 딴 데 근무를 하고 계신다면 그분 입장에서는 이 중도 퇴사하신 곳의 급여가 종전근무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분은 그 현재 근무지에서 자기 걸 포함해서 신고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중도로 이제 실제로 근무하시는 곳에서는 계속 근로자로 해서 이제 양쪽에서 모두 제출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총 급여액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이 비과세소득은 제출비과세와 미제출비과세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비과세소득이라는 거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겠다,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여기서 이 미제출, 제출 비제출이 뭐냐라고 한다면 지급 명세서에 이 급여를 포함해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과세지만 제출 비과세 말고 미제출 비과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총급여액에도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우리가 생각을 조금 더 확장을 해볼게요. 우리가 원천세 신고를 할 때 이 미제출 비과세가 들어가 있으면 이 미제출 비과세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식대 10만 원 그리고 자가운전 20만 원 요게 이제 되는데 요게 이제 급여 안에 포함이 돼 있으면은 우리가 원천세 신고서 작성할 때 요게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함이 안 됐던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이 미제출 비과세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해볼게요.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천세 신고를 할 때 총급여액에도 포함되지 않는 거고 그리고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을 할 때도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세액계산, 두 번째 키워드 세액계산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세액계산은 우리가 세액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하고 이제 그 결과물로서 마지막 이 결정세액을 뽑아낸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은 바로 이 결정세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결정세액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이 가장 핵심이 요건, 그러니까 공제 항목이 어떤 게 있고 그 공제 항목의 요건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업무가 많이 전산화가 돼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자료를 받아서 직접 이제 입력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입력한 게 제대로 알맞게 이제 들어갔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업로드 방식을 취하다 보니까 이게 알맞게 들어갔는지 보다는 공제 요건에 해당이 안 되는데 공제 항목으로 넣은 것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훨씬 더 중요해졌어요. 따라서 이 공제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판단을 해서 이 마지막 결정세액을 뽑아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 더 보자면 소득공제랑 세액공제의 조금 차이점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가 세금 계산을 하다 보면은 한번 구조를 한번 잠깐 볼게요. 이렇게 소득 금액이 나오고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죠. 그런 다음에 소득 공제를 차감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과세 표준이라는 금액이 산출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마지막에 산출세액을 뽑아내게 돼요. 그러면 이 산출세액에서 마지막에 세액공제를 차감해서 이 결정세액을 바로 뽑아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소득공제랑 세액공제를 보시면 소득공제는 위에서 빠지게 되고 세액공제는 밑에서 빠지게 돼요. 그러면 소득 같은 그러니까 공제 항목이라도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율만큼만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액공제는 바로 차감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바로 세금이 줄어드는 거고 소득공제는 그 사람의 세율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연말정산 하시다 보면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으실 거예요. 어떤 분의 공제를 내가 받는 게 더 유리한지 다른 가족이 받는 게 더 유리한지 이거를 질문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때 이 구조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부양가족 공제를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남편이 받는 것과 아내분이 받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 부양가족 공제는 이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서 차감을 하게 돼요. 그러면 남편분과 아내분 중에 이렇게 세율이 더 높은 분이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6% 구간과 15% 구간 각각 해당되신다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부양가족 공제는 1인당 150만 원이지만 이게 6% 세율을 적용받으시는 분하고 15% 세율 적용받으시는 분하고는 줄어드는 세금이 달라지실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급여를 받아가지만 이런 공제 항목들이 다르다면 세금이 굉장히 천차만별로 달라지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이제 결과값을 설명을 할 때 이 구조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조를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나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급여가 연봉이 같은데 왜 세금이 나는 환급을 받고 왜 저 사람은 더 추가 납부를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안에 들어가는 공제 항목은 다 개개인별로 천차만별로 다르다. 그리고 어떤 게 반영되는지에 따라서 본인이 부담하는 마지막 결정세액이 달라지는 거다라는 거. 그래서 이 구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정산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정산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마지막에 이 결정세액이라는 걸 뽑아낸다고 우리 앞에서 그랬어요. 그러면 이 결정세액이 즉 최종 근로자가 마지막에 부담하는 세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납부세액, 우리가 왜 급여 지급할 때 일부 금액을 떼놨던 금액, 이 원천징수세액, 요게 기납부세액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볼게요. 만약에 결정세액이랑 기납부세액 중에 결정세액이 더 크다고 해볼게요. 즉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액이 그동안 급여에서 뗀 세금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추가로 납부를 해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클 때, 즉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액보다 그동안에 뗀 세금이 더 많다면 그럼 당연히 다시 환급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에서 연말정산의 가장 중요한 대전제가 나와요. 바로 이 기납부세액입니다. 만약에 기납부세액이 0원이라면 절대 환급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3월의 월급이라고 많이 칭하고 있는 이 연말정산은 사실 그동안 내가 나한테서 뗀 세금, 이거에서 일부를 돌려주는 것이고, 나한테 뗀 세금 이상으로는 절대 환급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 이게 가장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대전제예요. 그래서 기납부 세액이 0원일 때는 절대 환급받을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마찬가지로 또 결과값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기납부 세액이 없으면은 처음부터 환급은 절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추가 징수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정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한번 잠깐 퀴즈를 풀어볼게요. 만약에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다면, 혹시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연말정산 안 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이제 받아보실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일단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자면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할지 안 할지를 선택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연말정산은 지급명세서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은 어떻게든, 그러니까 자료가 없으면 기본 공제만 반영을 해서 마무리를 한 다음에 이 지급명세서를 무조건 제출을 해야 돼요. 만약에 연말정산을 안 한다고 해서 이 사람 걸 빼버리면은 지급명세서 제출해서 누락이 돼버려요. 따라서 우리는 연말정산 자료가 없더라도 무조건 진행을 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그 대신에 요 질문을 조금 요지를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를 묻는 것인지, 아니면 연말정산 이 공제 자료를 근로자 본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를 물어본다면, 그러면 이 경우에는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말정산 자료를 지금 제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 공제만 반영해서 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지급명세서의 제출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제출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혹시 공제 자료를 제출할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를 물으시는 거라면 이거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기본 공제 사항만 반영을 해서 마감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본인이 5월 달에 이제 홈택스를 통해서 공제 사항을 반영을 한 다음에 추가로 정산을 받으실 수는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지금 연말정산 정의 보고 그리고 키워드 3개 봤죠? 그 다음에 이제 연말정산 절차, 실무 절차를 그냥 개략적으로 한번 보고 1장을 마무리를 할게요. 자, 연말정산 같은 경우에는 먼저 자료를 수집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제 자료 보내주십사 이제 안내를 다 드린 상태실 테고 자료를 이미 보내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자료 중에는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라고 해서 우리가 국세청에서 PDF로 받으시는 거, 그 다음에는 간소화 자료에는 나오지 않는 다른 자료가 있다면 그것도 이제 주시게 되겠죠. 그리고 세대주 여부나 또는 이제 부양가족 공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아마 제출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근로자 한 분 한 분 본인이 요거를 직접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은 요거를 이제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분 전부 제출을 하시는 거는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제출을 못 받게 되더라도 우리가 연말정산 자료를 가지고 마무리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마감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다시 보내드려서 확인을 받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만약에 중간에 입사하신 분이고 이전에 근무하신 근무지가 있다면 이전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도 함께 제출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자료를 다 수집을 하게 되면 우리가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실 때 가장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원천세 신고 자료 확인이에요. 우리가 앞에서도 그러니까 연말정산 앞에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고 뒤에는 법인세 소득세 신고를 진행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원천세 신고를 진행을 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연말정산을 하는 건데, 원천세 신고 자료랑 지급명세서 제출 자료랑 일단 일치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진행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원천세 신고 자료를 통해서 총급여, 1년치 총급여액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기납부세액, 이미 납부한 세액을 알맞게 이 프로그램에 지금 입력이 돼 있는지 그걸 이제 먼저 확인을 하신 다음에 프로그램 입력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참고로 우리가 이제 연말정산 이제 추가 자료 입력이라는 곳에다가 전체 사원을 불러오게 되면은 이렇게 하단에 우리 회사의 지금 총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총급여액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납부세액 있고 이렇게 나와 있죠. 요게 일단 원천세 신고 금액이랑 일치하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온 다음에 일치하는지를 확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업로드를 시키시는 겁니다. 업로드를 시킨 후에 우리가 이제 연말정산 업로드 이 PDF 자료 외에 다른 자료가 있으면 그걸 직접 손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입력이 끝난 후에는 이게 입력하고 이제 끝나면 안 되죠. 그래서 공제 항목에 맞는 요건들을 다 확인을 하셔서 요건에 맞는 것들만 들어갔는지 보고 세액을 확정을 져주시게 돼요. 그러면 세액이 이제 확정이 됐다면 마지막으로 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즉 지급명세서를 마감을 지어서 제출을 하면 이 연말정산이라는 업무를 종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연말정산 정의, 그리고 그 정의에서 키워드 3개 뽑아봤고요. 그리고 연말정산 절차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한번 봤어요. 그러면은 마무리하고 한번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까 우리 키워드 3개가 뭐였죠? 바로 총급여액, 그리고 세액 계산, 그리고 정산입니다. 그래서 요 3가지를 기억하시면서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